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픽션 작가, 그리고 오늘의 기후에서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 남종양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북극곰을 만난 남자 할 때는 네. 선생님께서 눈길을 피하시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딴 데를 보세요. 쑥스러우셔서. 오늘도 북극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 또 한 가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기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이 사진이 좀 기억이 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2017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저기 펴낸 비디오인데요, 동영상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거의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북극곰의 그 동영상입니다. 네. 지금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뼈와 가죽만 남은 흰 북극곰이네요. 예, 네. 심지어 이제 막 쓰레기통을 뒤지기까지도 하는데, 예. 그래서 당시에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25억 회나 조회됐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기후 변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한 사진이자 동영상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충격 속에서 봤다가 저도 아마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 기억이 있는데 한 일주일, 2주일이 되면서 과학자들로부터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25억 명이 저걸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때는 25억 명까지 보진 않았겠지만 여튼간에 이미 화제가 된 상황에서 반론을 했는데, 이게 기후변화라는 직접적 원인 때문에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굶주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 냉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결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1년 뒤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사과에 가까운 이제 기사를 싣게 됩니다. 사과를 했다고요? 예, 이미 저건 다 아직도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다시 기사를 보니까 이 비디오 첫 줄에 자막을 이렇게 넣었나 봐요.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제 크게 집어넣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막을 너무 과하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정적이었다는 거죠. 그 자막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전히 뭐 기후변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환경주의자들의 너무 과장된 주장을 보여줬다. 우리가 미래를 애어나는 그림을 찾느라고 이 북극곰에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마치 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사과 기사를 썼는데요. 그럼 이 북극곰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볼 때 기후변화라는 현상이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조금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기후변화가 어떤 배경 효과로 있는 것이지, 이 북극곰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원인들이 같이 그렇죠. 있다. 같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증폭기로서 영향이 있겠죠. 이를테면 이 북극곰은 아마도 암이나 뭐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런데 그런 질환을 강화하게 하고 조금 빈도가 작게 하는 건 기후변화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인간론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북극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북극에서 사는 에스키모나 이누이트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일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북극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누이트족이나 거기서 늘 북극곰을 접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극곰을 지나치게 조명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북극에 살지 않는 백인들의 어떤 구세주 컴플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무슨 얘기인지 있죠. 알겠어요. 고난에 처한 건 다 우리가 구해줄게 하면서 이를 키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누이트가 하는 얘기는 기후변화 담론에서도 우리 같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최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상징으로서 북극곰을 바라보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또 동물을 하나의 기후변화의 어떤 약자로 봐야 되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튼간에 어떤 기후 변화를 다룰 때 우리가 조금 정제돼서 다뤄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비쩍 마른 북극곰의 모습이 100% 기후변화 때문이 아닌데 어쩌면 80%는 다른 질병이고 한 10%나 20% 정도 기후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 마치 기후 때문인 것처럼 선정적인 홍보로 사용이 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과까지 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폭염이 누그러들지가 않잖아요. 지금 오늘은 불광동 27도였다고 문자가 아까 왔는데 선생님 이 더운데 어디 휴가는 안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괌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괌을 갔다 와서 이번 주에 왔는데 서울이 더 덥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검게 그을러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다녀오셨구나 했습니다. 제가. 괌에 가셔서도 선생님은 왠지 동물들만 보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괌에 가서 호텔에서 이제 저희는 애가 있어가지고 애 데리고 수영을 하려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괌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현대식 호텔이죠. 호텔들만 모여 있는 호텔촌인데 아침에 해가 뜨는데 꼬끼요 하는 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거기 닭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런 현대식 호텔에서 닭이 있네라고 하면서 다음날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괌에 길거리에 닭들이 다니더라고요. 길에서요? 길이나 뭐 주차장, 뭐 후미진 곳 이런데 길고양이처럼 다녀요. 길닭들이. 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또 꼭 끼워 하면서 또 깼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닭 소리를 찾아서 호텔을 내려가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호텔 쓰레기장 근처에 닭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없는 닭들인가요? 주인이 없는 닭입니다. 길고양이처럼 독립적인 도시 생태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닭들이 괌에 삽니다. 아니 그럼 다 괌에도 양계장이 있을 텐데 없나요? 양계장이 있는데 혹은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스캐빈저라고 하거든요. 쓰레기, 임식물 쓰레기나 혹은 뭐 이 벌레 같은 것도 잡아 먹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괌에 가신 한국 여행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실 텐데 그래서 계속 닭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에 갔는데 닭 인형들이 있어요. 선생님 닭만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 닭 인형도 있고 닭 모빌 레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런 길닭들을 하와이안 루스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태평양과 폴리네시아 하와이 같은데 이런 길닭들이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예전에 이제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폴리네시아로 이제 왔죠. 오면서 닭을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렇게 사육화되지 않기 때문에 길닭들이 생겨났고 그런 길닭들과 사육화된 닭들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된 거죠. 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잘 없나 보죠. 사람들이 그냥 냅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한 섬에서는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그 국가에서는 얘네들이 농작물도 파헤치고 로드킬도 많이 당하니까 이거를 좀 포획을 하자. 지금은 야생동물로 보호를 받거든요. 길닭들이. 그래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괌에서도 실제로 2023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지금 포획을 못하는데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유, 또 신선한 얘기네요. 선생님 그럼 기념품으로 또 닭을 하나 사오셨겠어요? 네, 그래서 인형도 사오고 레고도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사오셨군요. 인류세는 닭의 시대다 주장하시는 우리 남정영 선생님 괌에 가셔서 또 길닭 보신 얘기 해주셨는데요. 닭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계장에서 폐사된 닭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폭염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농장 동물만 2달 동안 50만 마리 넘게 또 양식장에서는 수온이 올라가서 47만 마리가 폐사되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동물 복지가 보장되는 농장은 사실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여름이면은 특히 닭들이 많이 네.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통계를 계속 내는데 네. 주로 이제 그 가축재해보험 통계를 인용해서 내는데 지금 어제까지 100만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닭이요? 돼지 6만 마리, 다 닭과 합쳐서. 가금류가 94만 마리. 94만 그러니까 닭이 마리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거고 사실은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습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 한 100에서 한 300만 마리 정도 죽고 아주 더운 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700만, 800만 마리까지 죽고 또 어떨 때는 안 더울 때도 있어요. 네. 비가 재작년인가요?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몇십만 마리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한 100에서 300만 마리 죽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한 수십억 원에서 많을 때는 100억 원 이상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글쎄 뭐 사람한테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닭에게는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현대화가. 그렇죠. 그게 사실은 공장식 축산이 그러네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공장식 축산이 강화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을 포함한 기후 정의를 말했을 때 사실은 이건 좋은 대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2부에서 남종영 선생님과 이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1부에서 양계장을 좀 더 선진화한다. 뭔가 바꾼다, 개선한다 했을 때 그게 더 공장식 축산을 더 키우는 일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뭐 시설을 현대화한다. 시설을 그러면. 현대화한다는 거는 좀 더 밀집 사육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작은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닭장이 한 6단, 7단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로 치자면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뭐 무창개사라고 가지고 사람이 아예 안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다 자동화돼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뭐 9단, 10단, 11단까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풍향이나 온도 뭐 이런 것까지 완전히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조그마한 농장이 생산할 수 있는 닭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받는 닭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예 값은 이제 더 싸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최숙자님이 아까 괌의 길닭 얘기하신 거요. 거기에 대해서 빠콩님은 닭들아 산으로 도망쳐 그랬는데 괌에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도망칠 산이 없어요. 그 닭들을 보면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호텔에서 그 닭을 찾으러 막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도 산책을 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닭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도 안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호리호리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닭들은 가슴도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고 닭다리도 정상적으로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양계장에서 꺼내서 실제로 많이 걷게 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 육개들이. 근데 그 괌의 길닭들은 진짜 자유롭게 걷고 또 풀숲에 가가지고 벌레를 쪼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닭 무리들은 가장 큰 그 수탉이 서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암탉이 있고 또 하위 수탉들로 이렇게 몇 마리가 무리를 이루거든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닭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 자유롭게 다니니까 다리에도 살이 안 찌고 아버님 보실 때는 먹을 게 없는 닭이 근육질의 닭이네요. 그리고 그 괌도 만만치 않게 덥거든요. 34도, 35도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낮에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쉬어요. 충분히 쉬고 해가 질 때쯤에 그때 나와서 해가 틀 때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저희처럼 더워가지고 죽지는 않죠. 닭들이. 그렇죠. 닭장 안에서 여기 최숙자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쓰셨네요. 자유롭게 들립니다.
길닭들이 괌의 길닭들은 그 나라에서는 닭뼈가 많이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공장식 축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 선생님 그래서 아까 그 축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 여름에 기후 변화 막아보겠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동물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축사를 현대화한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물한테는 그렇죠. 더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동물이 그 안에 살도록.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동물이 닭이라면 또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동물은 보통 바다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바다의 새들이요. 바다에 사는 철새 오. 혹은 바다에 사는 이렇게 뭐 그 갈매기라든지 이런 그런가요? 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풍력 발전소가 어디에 지어지냐면 그냥 바다에 아무데나 그걸 꽂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바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바람이 가장 센 곳에다가 풍력 발전소를 짓게 돼요. 그렇겠죠. 바람이 가장 센 곳은 바다새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바다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려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바람을 타고 번식지나 자기의 서식지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바다새들이 사는 곳은 바람길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력발전소의 입지, 해상 풍력발전소의 입지와 바다새의 서식지가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 풍력 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한 20만 개 정도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바다새들은 거의 이거 뭐 거의 삼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그런 시각이 있어서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다새의 환경 영향을 볼 때는 네. 우리가 공항을 지을 때처럼 버드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쉽게 버드 말해 스트라이크요. 그 공항 지을 때 새가 비행기 얼마나 부딪혀가지고 죽느냐를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네. 공항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왔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조사를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은 그건 너무 소극적인 조사 방식이다. 거의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하는 핵심 서식지 그러니까 번식지와 먹이 활동지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약간 실험적인 약간 모의 조사 정도를 했는데 네. 약간은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바다의 약 5분의 1이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라고 하는 거예요. 와. 왜 괭이갈매기로 조사를 했냐면 그 새들 워낙 종이 많지만 네. 괭이갈매기가 그 모든 새들의 어떤 바람길을 타고 가기 때문에 괭이갈매기를 일종의 이제 지표종으로 생각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국 바다의 5분의 1을 괭이갈매기가 서식권역으로 하고 있다. 핵심 서식지로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기가 조금 힘든 수준까지 됐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미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동물의 권리도 지키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해상풍력 발전소를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요. 네. 괭이갈매기가 우리나라 해안가의 5분의 1이 서식지다 하니까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야 진짜 멋지다 그랬는데 그 5분의 1 서식지 대부분이 어쩌면 해상풍력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일 수 네, 있어서 이게 그렇다는 충돌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센스 있게 지금 골라주셨습니다. 바다새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외롭지도 않아요. 당신 미소만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내 곁에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깝고도 먼 얼굴 너의 사랑 영원히 간직하리라.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 미소만 보면 그런 모습 싫어요. 가만히 내 곁에 있어요. 슬프지도 않아요. 홀로 긴 밤지새도 아픈 가슴 달래면 그대의 모습을 그려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깝고도 먼 얼굴 너의 사랑 영원히 간직하리라. 떠나버린 그대를 미워하진 않아요. 초라해진 내 모습 그대 이제는 잊었죠. 그대 이제는 잊었죠. 네, 남종영 선생님과 기후위기 시대에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이 중요한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해상풍력의 좋은 입지, 그러니까 바람이 강한 입지가 사실은 바다새들이 거기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영국도 해상풍력 진짜 많이 했고 프랑스랑 유럽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바다새들을 고려해서 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네. 최근에 논문에서 제가 하나 봤는데 프랑스의 포트라 누벨 풍력단지라는 곳에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조류가 어떤 종이 있느냐, 그리고 개체수는 뭐 몇 마리냐, 언제 출현하느냐,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죽는 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예상하고 끝나는데 당시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 당시에 조류보호협회라는 단체와 업체가 좀 협력을 해서 네. 조금 다른 기법으로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사이팅이라는 건데요. 그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새가 어떠한 바람길을 이용하느냐, 이를테면 먹이터와 뭐 자는 곳이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움직이느냐라고 해서 네. 마이크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이 얘들의 이동 경로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풍력 발전소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이 새들과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예,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풍력 발전소가 그 새가 이용하는 그 항로라, 예. 하늘길과 딱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살짝 틀어주면 평행하게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조류보호협회와 이 업체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풍력발전소를 새들의 바람길과 나란하게 설치를 해서 피해를 막았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네, 평행을 이루도록 방향을 네. 조정해서 이런 거는 우리는 아직 풍력 발전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풍력 발전소들은 이런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해야겠어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체 서식지로 바다새의 호텔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예, 어떻게 주변에. 만들었을까요? 호텔을? 대체 서식지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번식을 하거나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을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들은 그곳의 지형이나 네.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 사례는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또 동물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송힐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그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춰라 저자분. 근데 방글라데시 벵골만에 벵골 호랑이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후위기가 되니까 주민들은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호랑이 보호구역인 숲으로 들어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는 또 거기서 기후위기로 먹이사슬이 붕괴되니까 또 사람들 사는 데로 내려와서 죽이고 그래서 이 뭐 호랑이 과부라는 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호랑이 과부들은 또 남편이 없으니까 직접 무언가를 먹고 살 걸 마련하려고 숲으로 갔다가 또 죽고 근데 이렇게 지금 기후 위기가 오면서 서로 동물과 우리가 뭔가 이 궤도가 서로 부딪히거나 이탈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벵골 호랑이 말고도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가 아까 북극곰에게 미치는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인간 사회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사는 생태계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런 조건에 투과하면서 증폭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든요. 네. 이를테면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마사이 부족과 사자와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그쪽과 이제 뭐 취재도 하고 뭐 원고 때문에 많은 그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네. 마사이 부족이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그 사자들이 자기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가축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더 못하게 돼요. 그렇죠. 더 못 참게 되죠. 더 못 참게 돼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사자를 사살하게 되고 밀렵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마사이 부족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사실은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농사가. 예, 그러면서 네. 인간과 동물의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더 그 강하게 만드는 네네. 하나의 요인이 하나의 작용을 기후 변화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후 변화가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투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투발루라는 곳에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갔었는데 네. 투발루 하면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투발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가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물에 잠긴 데더라 이제. 근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백중사리 때 해수면이 상승이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그 침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떤 심리적 공포가 있죠. 그런 백중사리 때 혹시 허리케인이나 이런 태풍이 불 때 우리 삼터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네, 건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악화가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대부분의
그 자식들이 다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거든요. 네, 불법 네. 이주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송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나 혹은 또 자연재난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이곳에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단일하게 자연재난이 곧 올 거니까 우리는 피신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그런 자연재난이라는 어떤 단일한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투과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한테 온다고 보면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왔는데도 아직 다 안 가라앉았잖아. 기후 위기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 경제 안에서 어떻게 투과되고 있는지를 보면 기후 위기가 현실이라는 걸 오히려 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밀라노 3580님이 당 얘기를 계속 지금 여기선 당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야생이라 산에서 뛰노는 닭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리와 발뼈가 엄청나게 굵겠어요. 괌은 야생에서 뛰노는 닭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고기가 참 질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질기니까 사람들이 안 잡아 먹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생 닭. 사실 우리가 먹는 닭은 미국에서 1920년대에 오늘의 닭이라는 그 품종 개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이제 가슴을 크게 만들고 닭다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만든 닭이고요. 야생에서 사는 닭이나 길닭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구나. 그리고 맛 없는 닭이 사실은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 닭인 거고. 네. 선생님 오늘 하실 얘기 많은데 제가 닭으로 마무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 나오셨을 때 또 오늘 못다한 얘기하고 선생님 동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남종영 선생님과 기후위기 시대 기후 약자와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